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15강까지 고려의 정치를 공부를 했어요. 3강에 걸쳐서 고려의 정치를 우리가 순서대로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민왕 파트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번 강의는 경제와 사회, 고려의 경제와 사회의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한 문제, 사회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와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이번 강의 역시 중요성은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꺼보겠습니다. 네, 고려의 경제와 사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경제는 또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시대건 간에 조선 후기까지 경제에는 핵심 주제가 3개 있다 그랬었어요. 뭐였었죠, 여러분? 토지제도, 그리고 수취체제, 그리고 산업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순서는 뭐가 먼저 시작이 돼도 상관이 없다 그랬었죠.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계급이다 그랬었어요. 사회를 공부하는 것은 어느 파트건, 어느 시대건 사회 파트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계급을 공부한 것이다 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려의 계급, 어떤 계급이 있었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까지는, 즉 고려 전까지는 계급이 3개의 계급이었죠. 귀족, 평민, 천민 이렇게 3개의 계급이었는데 고려시대가 되면은 하나의 계급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중류라고 하는 계급이 귀족과 그리고 평민인 양민 사이에 새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의 그 계급은 귀족, 그리고 중류, 그리고 양민, 그리고 천민 이렇게 4개의 계급이 되겠어요. 각각의 계급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시작을 할까요? 자, 경제 먼저 하겠습니다. 수취제도가 먼저 나왔네요. 여러분 수취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한테 무엇인가를 징수하고 무엇인가를 얻는 제도를 바로 다름 아닌 수취제도라고 한다 그랬었습니다. 그 수취제도는 크게 종류가 3개 있었다 그랬었죠. 토지를 가진 자는 그 토지에서, 농경지를 말해요.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일정량을 국가한테 바치죠. 여러분 그게 이 토지세가 통일신라 시대부터는 10분의 1, 전체 생산량의 10분의 1로 거의 이제 정리가 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지역마다 있는 특산물, 뭐 동물, 식물, 또 공예품 이런 거 각 지역마다 유명한 특산물들 있잖아요. 그거를 현물로 바치는 게 또 2번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노동력, 노동력 바치는 것도 하나의 수치 가운데 하나였죠. 자, 여러분 이 각각의 3개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토지세는 조세, 전세라고 표현을 하고, 특산물은 공납, 바치는 제도를 공납이라고 하고요. 바치는 물건은 공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노동력 제공하는 건 역이라고 한다. 역은 요역과 근역으로 나뉜다 그랬었죠.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조세, 토지세인 조세는 일단 어떻게 걷냐? 일단 논하고 밭을 나눠서 걷어야겠죠. 논하고 밭을 똑같이 걷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논과 밭으로 토지를 구별을 한 다음에, 분류를 한 다음에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누어서 가장 그 비옥도가 높은 그 첫 번째 등급은 더 많이 걷고, 2번째 등급은 중간, 그리고 가장 척박한 토지는 덜 적게 걷었겠죠. 바로 이러한 수치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산물은 공납은 공물을 납부한다, 그런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공납은 제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바치는 물건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공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무튼 공납은 상공과 별공 이렇게 2 종류가 있는데, 공은 바친다라는 뜻이니까요. 항상 바치는 게 상공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바치는 게 별공이에요. 그러므로 상공은 정기적으로, 정기적인 공납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상공이라고 하고, 그리고 별공은 부정기적 공납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별공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역과 근역,
정말로 그냥 노동력 제공하는 거,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네, 불려가서 뭐 성을 쌓아라. 그럼 성을 쌓을 때까지 막 성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막 돌 날르고 네, 길 닦아라. 그러면 네, 그 길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열심히 삽들고 막 다지고 막 그러겠죠. 다리 놔라. 그러면 네, 다리 다 만들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공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바로 요역입니다. 자, 그리고 군역은 뭐죠, 여러분? 바로 군복무 하는 거죠. 네, 나라 지켜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군인이 되어가지고 바로 나라를 지키는 네, 그런 어떤 시스템이 바로 네, 역이 되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수치제도는 이렇게 네, 세 종류인데 자, 이번에는 또 토지제도를 봐야겠죠. 자,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사에서 공부하는 토지제도라고 한다면 이 토지제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유권과 관련된 제도인가요? 아니면 수조권과 관련된 제도인가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제도가 아니라 수조권과 관련된 제도이다 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수조권이란 무엇이죠? 여러분 토지에서는 국가가 뭘 징수하죠? 조세 징수하죠.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토지에 어떤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조세를 그 토지의 생산량 가운데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네, 조세로서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수조권이 되는 것이죠. 그쵸, 여러분? 네, 한 번만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자, 여기 어떤 농경지가 있어요. 이 농경지를 현재 바로 이러한 사람이 네, 농경지를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개인이겠죠. 네. 개인이 현재 네,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가 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요게 농사를 이 사람이 열심히 지어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생산물이 나오면 농산물이 나오면 그거를 국가한테 바치죠. 국가한테 네, 바칩니다. 여기서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운데 일부를 대체로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를 국가한테 바치는 바로 네, 이와 같은 네, 수치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조세라고 하죠. 조세. 자, 여러분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 이 조세를 이 농경지에 징수할 수가 있으니까요. 바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 농경지에 뭐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수조권,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개인은 이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개인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요거는 소유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수조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이 땅, 이 농경지를 부른 이름이 개인이 부른 이름과 국가가 부른 이름이 다르다 그랬었죠? 자, 개인은 이 농경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개인한테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개인한테는 소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조권을 갖고 있는 국가한테 이 농경지는 바로 수조지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여기 어떤 관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관리가 이렇게 네, 이 사람이 관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국가에 농경지가 개인 소유의 농경지가 한 10,000개가 있다.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10,000개의 농경지는 모두 다 수조지가 되는 거죠. 그 10,000개의 수조지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바로 누구한테 주냐면 관리한테 줍니다. 관리한테 그걸 주면서 이제부터는 이 땅에 대한 수조권은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앞으로는 조세를 나 대신 국가인 나 대신 네가 징수해서 그거 갖고 먹고 살아 라고 관리한테 네, 줘버리게 되는 거죠. 수조지를. 수조지를 주는 거는 수조권을 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농경지에 대한 수조권이 이 관리한테로 갔다. 그러면 지금까지 개인은 조세를 수조권을 갖고 있는 국가한테 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수조권이 누구한테로 가냐면 관리한테로 갔으니까요. 이제는 이 다음부터는 관리한테 바로 조세를 이쪽으로 징수를 하겠죠. 그러면 관리는 이 조세를 받아다가 자기의 생계 유지의 비용으로, 네, 자기 생활 비용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네, 우리 한국사에서 네, 관리가 네, 바로 국가로부터 네, 일을 열심히 하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월급, 네, 일종의 급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받는 수조지의 이름이 참 여러 개라 그랬었죠. 여러분 처음 등장하는 수조지 이름 뭐였었죠? 삼국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러한 관리가 받는 수조지의 이름은 두 개 있었습니다. 시급과 그리고 노급이 있었죠. 시급과 노급이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급과 노급은 받는 사람이 다르다 그랬었어요. 시급은 왕족이 받고 또 누가 받냐면 공신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노급이 바로 녹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니까요. 네, 관리의 녹봉 개념으로 급여 개념으로 받는 관리의 관직 생활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수조지가 바로 노급이었다 그랬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시급과 노급은 모두 관리들한테 매우 유리한, 이 받는 사람한테 매우 유리한 제도였었죠. 그래서 이 시급과 노급은 비록 받는 사람을 이렇게 나눠볼 수는 있겠지만은 모두 다 귀족이라고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었던 통일신라 초기에 어떤 왕이 바로 노급 대신에 시급은 놔두고, 시급은 예외적인 거니까 놔두고 노급 대신에 새로운 수조지를 만들어서 바로 귀족들한테 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관료전이죠. 관료전을 주고 관료전을 일반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노급을 없애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런 업적을 만든 이런 활동을 한 왕이 누구였죠? 그렇죠, 여러분. 신문왕이라는 겁니다. 물론 신문왕의 손자인 경도강 때에는 다시 진골 귀족들한테 힘이 역전을 당해서 다시 노급이 부활을 하지만 아무튼 그 이후에 관료전 이후에 만들어지는 모든 이름의 수조지는 시급과 노급처럼 귀족들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귀족들한테 불리한 수조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료전은 왜 귀족들한테 불리했죠? 시급과 노급은 수조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세, 모든 그 수치제도의 모든 수치를 할 수 있는 권리였죠. 그래서 특산물도 징수하고 또 노동력도 증발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왕이 되는 그러한 권리였는데 이제 관료전은 오직 조세 징수만 가능하고 나머지 특산물 징수하고 그리고 노동력 증발은 안 되는 그러한 제도였잖아요. 그래서 관료전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수조지는 오직 조세 징수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고려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고려시대의 관리의 관직에 대한 그 관직 생활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나눠주는 관리한테 주는 이 수조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과전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과전. 이 과는 이 그룹, 파트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의 위계 등급에 따라서 높은 관리한테는 좀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낮은 관리, 점점 낮아질수록 낮은 관리한테는 좀 더 적게 주겠죠. 그래서 관리의 등급에 따른 그 그룹에 따라서 각각의 그룹, 파트에 따라서 바로 달리 면적을 달리해서 나눠주는 수조지다라고 해서 바로 이것을 과전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수조지가 가장 기본적인 수조지가 되겠어요. 고려시대에. 자, 그런데 이러한 수조지가 또 예를 들어서 하급 군인이 받는 수조지다라고 하면은 군인전이라고 했고, 또 만약에 절이 수조지를 받는다. 고려시대는 불교국가니까요. 절이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원이 받는 수조지는 사원전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고려시대 수조지는 모두 다 전으로 끝나서 이러한 수조지를 한마디로 전지라 그러고 이 고려시대에는 전지뿐만이 아니라 뗄나무를 얻을 수 있는 장작을 얻을 수 있는 야산까지 세트로 산까지 세트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전지는 농경지를 말하는 거고요. 산까지 세트로 받았는데 그 산을 뭐라고 불렀느냐. 뗄나무 시자가 있어요. 뗄나무를 얻을 수 있는 땅이다 라고 해가지고 시지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 그리고 시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받는 제도, 이것이 바로 고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조권 제도, 즉 고려의 가장 기본적인 토지 제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려의 가장 기본적인 토지 제도를 뭐라고 하느냐. 전지의 전자와 시지의 시자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전시과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고려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토지제도는 이름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전식과가 되는 것이고, 전식과라고 하는 제도 속에 과전, 군인전, 사원전, 공음전, 무슨 전, 전전전 굉장히 많은 무슨 전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우고요. 자, 지우고. 자, 그래서 그러한 전식과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을 때 그 전식과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최초로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하면서 정한 전식과다라고 해서 얘를 시정전식과라고 하고요. 경종 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광종 아들이 되는 거죠. 광종 아들인 경종 때 바로 시정전식과가 처음으로 등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식과는 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시정전식과를 개정했다라고 해서 개정전식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개정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경정전식과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시간 순서겠죠. 경종 때, 그리고 목종 때, 문종 때인데, 이렇게 전식과가 3번 있는데, 그때마다 이 전식과 제도 하에서 관리한테 그 수조지를 나눠주는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4개를 한꺼번에 다 우리 한번 적어보면은, 일단 관직의 높고 낮음, 관직의 고하에 따라서 바로 당연히 그걸 기준으로 해서 높은 관리한테는 많이 주고 낮은 관리한테는 적게 주고 그래야겠죠. 당연히 관직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인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었는데요. 뭔 소리냐면 인품은 인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려는 귀족사회잖아요. 우리 한국사회에서 고려시대까지가 바로 귀족사회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이 인품은 그 사람이 어느 귀족 가문 출신이냐라는 겁니다. 인품은 인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출신 가문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좀 더 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귀족 가문이면 좀 더 많이 받고, 그리고 그보다 더 영향력이 적은 가문이면 더 적게 받는 그런 어떤 기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직 관리한테는 당연히 주고요. 그리고 전직 관리 한테도 주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조지를 나눠주는 기준을 일단 이렇게 4개로 잡아봤을 때 시정전식과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모두 후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 4개를 모두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전직 관리한테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전부 다 5였다라는 거죠. 5였는데 이것이 개정전식과가 되면서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애매한 기준이 있어요.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인품이죠, 인품. 우리 가문이 더 위란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싸움이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가장 애매한 기준이 되는 인품이 기준에서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진 건 앞으로도 계속 빠져요. 자, 그래서 요렇게 시정전식과 때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인 경정전식과에서는 전직 관리한테는 이제 안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직에 있을 때만 수조지를 주고, 그리고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즉 퇴직을 하는 순간 반납, 이 수조지를 반납하는 제도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처음에 제도가 나왔을 때는 관리한테 좀 후하다가 점점 이제 관리한테는 점점 짜지는, 관리한테는 점점 더 불리해지는 그런 어떤 제도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정전식과 때에는 이게 또 기준에서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그게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 문장의 내용을 표로 이렇게 만든 것 뿐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후에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거죠. 산업해야 되잖아요. 우리 방금 전까지 수치제도 봤죠. 그리고 토지제도도 봤죠. 그래서 이제는 경제 파트에서 산업을 보겠습니다. 산업은 뭐 1차, 2차, 3차 산업이 있으니까요. 1차 산업은 뭐니 농업이죠. 2차 산업은 수공업이고 3차 산업은 바로 상업과 무역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나왔네요. 1차 산업인 농업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사람 이름 같은데요. 참 이거 암기 좋아요. 제가 만들었지만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시유는 고려시대에 모두 다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모두
농업과 관련된 어떤 농사법입니다. 어떤 농사법이 바로 모두 고려시대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양법, 그리고 시비법, 그리고 윤작법, 요렇게 3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농사법 3개는 모두 어느 시대에 시작되었다? 고려시대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쉬운 거부터 할까요? 이 중에 모내기 있습니다. 자, 모내기가 이 쉬운 가운데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양법이, 이양법이 바로 모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모내기 아시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벽실을 그냥 땅속에 바로 집어넣어서 바로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모판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콩나물 기르듯이 거기에서 벽실을 이렇게 틔운 다음에 콩나물 기르듯이 그 벽시가 계속 자라가지고 이 어린 벼, 이 어린 벼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 어린 벼를 바로 논에다가 그냥 이렇게 꼽아버리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모내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비법. 이 비는 비료예요. 비료를 땅에 주는 법. 이게 바로 시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전까지는 비료 없는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려시대부터 바로 비료를 주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전에는 비료 없이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한 번 농사를 지은 땅에 다음에 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 농사를 지었을 때 농작물이 모든 영양분을 다 흡수했겠죠. 그래서 영양분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또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땅은 그 다음에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서 몇 년 지나서 그 농경지가 다시 스스로 영양분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뭐 한 해살이 풀이 죽어서 이게 비료가 되고 또 죽은 벌레가 또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또 영양분이 되어서 스스로 영양분을 가지게 될 때까지 그냥 그 농경지를 쉬게 하는 법이 일반적인 농사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뭐라 그러죠? 농경지를 쉬게 한다. 농경지를 놀리게 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휴경법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비료를 계속 주니까 다음에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경법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 시비법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비법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윤작법은 무슨 소리냐면요. 이 밭농사의 경우인데요. 3개의 서로 다른 농작물을 계속 바꿔가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좁쌀이죠, 좁쌀. 자, 그 다음에 보리, 콩. 뭐 이 조합은 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보리, 콩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농사를 짓는 거죠. 보리, 콩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해서 바퀴륜자를 씁니다. 바퀴 돌아가듯이 경작을 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윤작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보리콩을 한 바퀴 돌릴 때 2년이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2년 3작이 되는 것이고, 자, 이러한 농사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윤작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윤작법도 바로 고려시대에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농상집요라고 하는 중요한 책이 있는데 농상집요는 우리나라 책이 아니고요. 중국의 책입니다. 중국의 농업서예요. 농업서적인데 이것이 바로 고려 말에 고려 원간섭기에 이암에 의해서 바로 농상집요라고 하는 책이 소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국산 농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 한국사의 최초의 국산 농서 이름은 뭘까요? 세종대왕 때입니다. 조선 세종 때. 조선 세종 때. 경험이 풍부한 농부들한테 직접 농사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경험 많은 그 농부가 직접 얘기를 해줬다라고 해서 그 농부의 직접적인 이야기다라고 해서 그 책을 뭐라고 하냐면 농사직설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농부들의 농사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다라고 해서 바로 농사직설이 바로 세종대왕 때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초의 국산 농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상지표는 중국산이라는 것이죠. 네, 먼저 나온 농상지표는 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예습도 하나 했네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농업 끝났고 이번엔 수공업이에요. 네, 수공업. 자, 이렇게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수공업은 고려 전기에는 관청과 소가 수공업을 주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는 뭐죠? 수공업을 주로 생산을 하는, 그러니까 수공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는 특수행정구역을 소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관청수공업, 소수공업이 고려 전기에는 네, 수공업을 주도하는 수공업이었는데 이것이 후기가 되면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원이 점차 거기에 승려들이나 또는 노비 뭐 이러한 사람들이 절에서 네, 바로 수공업을 생산을 하면서 절에서 뭔가 제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민간수공업도 더욱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려 전기에는 관청수공업, 소수공업이 중심이다가 고려 후기가 되면 사원수공업, 민간수공업이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네, 상업, 시전. 자, 여러분, 시전은 어려운 글자가 전혀 아니에요. 이 시는 네,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전은 가계전자예요. 가계전. 네. 절대 아실 필요는 한자입니다. 저도 적지 않겠어요. 네. 시장의 가계. 시장에 있는 가계가 시전이에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국가가요, 건물을 하나 지어줍니다. 이거는 이 시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직접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요, 국가가 건물을 지어줘요. 국가가. 네. 그래서 이렇게 기둥도 이렇게 있고, 보통 건물의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벽이 이렇게 막혀 있고 안에 방이 만들어지는데, 이 건물은 장사를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안이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안이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바로 가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네, 건물들이 아주 길게 늘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하나하나마다 상인들이 국가로부터 이 공간을 빌려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여기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물건 이렇게 네, 쌓아놓고 자, 사세요, 쌉니다. 뭐 그러겠죠. 요쪽에서도 또 다른 상인들이 자, 사세요, 뭐 종이 사세요, 뭐 그러겠죠. 네. 자, 그래서 바로 이들은 국가한테 이 시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빌려다가 여기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장사를 하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이익 가운데 일부를 국가한테 바치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간은, 이러한 장소는 국가가 관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전에서 장사를 하는 시전 상인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상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민간 상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가 감독 관리하는 그러한 상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이러한 시전은 바로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이렇게 시전이 등장을 했는데 조선이 건국되면서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경의 시전들을 그대로 한양으로 갖고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전의 모습은 조선시대에도 계속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에 있는 시전이 바로 종로, 종로거리에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던 바로 그 운종가의 그 시전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전은 국가가 데리고 있는 어용상인, 그러니까 관상, 관어상인, 관 그러면 관청, 국가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국가가 허락해준 그러한 상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관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여기에 반대말은 민간상이죠. 네, 그래서 민간상인은 민상이라고 안 하고요. 사적인 상인이다라고 해서 사상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런데 관상과 사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는 조선시대에 이제 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시전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국가가 관리 감독한다면서요. 그래서 이 시전에 관리 감독하는 네, 기구 하나를 설치해 놨다라는 겁니다. 고려시대에 이미. 네, 그 관리 감독 기구 이름은 경시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거는 네, 6세기에 신라시대에도 있었어요. 네, 바로 지증왕이 동시를 설치한 다음에 동시를 관리 감독하는 기구 설치하죠. 그 기구 이름 뭡니까? 동시전. 그랬었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 자, 이번에 뭐 당연히 여러분 우리 상업 공부하고 있으니까 화폐도 공부를 해야겠죠. 네, 건원중보. 우리는 화폐 한국사에서 그 전에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뭐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초기 철기에. 그런데 이러한 화폐들은 모두 중국산이었죠. 중국산. 아, 그래서 바로 이 건원중보가 바로 최초의 우리 한국사 최초의 국산 주조화폐라는 겁니다. 오직 화폐의 기능만 하기 위해서 쇳물을 들이부어 가지고 네, 직접 주조한 화폐가 바로 네, 주조화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물 화폐도 옛날에는 정말로 많이 쓰였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조선 후기까지 뭐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예요. 쌀자루 들고 시장에 가가지고 못 사는 물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쌀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물건이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화폐의 기능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현물 화폐라고 그러는 거죠. 네, 쌀, 또 옷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현물 화폐인데 어쩌면 지금도 네, 우리 그 5일장, 7일장 이런 곳에서 얘기만 잘하면 쌀하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지금도 어쩌면 잘 바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 한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네, 화폐의 기능을 가장 대표적인 화폐의 기능을 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오직 화폐의 기능만을 담당하기 위해서 직접 주조한 국산 최초 화폐의 이름이 뭐다 여러분? 건원중보라는 것이죠. 자, 이게 어느 왕 때냐라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철입니다. 네, 철을 주조했어요. 철전입니다. 철전. 그리고 사만통보하고 해동통보는 왕이 달라요. 이 두 개는 모두 네, 구리를 녹여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동전, 구리동자를 써서 네, 동전이고 은으로 만든 화폐, 네, 은으로 만든 호리병도 네, 이때 네, 이 왕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으로 만든 호리병은 그 입구가 넓어 보여서요. 네, 넓어서 네, 넓은 입이라고 하는 별명도 갖고 있었어요. 넓은, 네, 광활하다, 넓은 입이라고 하는 활구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이 각각의 이러한 화폐를 만든 왕이 누구냐? 자,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건원중보는 성종, 그리고 사만통보, 해동통보, 은병은 숙종.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제 무역항. 자, 여러분 제가 왜 빈칸으로 했냐면요.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 얘기를 하면서 고려 예습을 한번 했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기억력 테스트.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은 당연히 통일신라의 수도인 금성 근처다. 그리고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니까 개경 근처가 된다. 그랬었습니다. 자, 여러분 맞춰볼까요? 맞으셨습니까?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은 울산, 금성, 경주 바로 옆에 있는 네, 울산. 그리고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개경 바로 옆에 예성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른다 그랬죠. 그 예성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있는 네, 포구가 바로 병란도가 되겠습니다. 도자인데 섬이 아니고요. 이건 나루터 도자예요. 네, 병란도. 네, 섬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는 끝났고요. 사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려 전까지를 우리는 고대라 그러잖아요. 고대는 이 계급이 세 개 있었다. 귀족, 평민, 천민 이렇게 세 개 있었는데 고려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계급, 제4의 계급이 등장한다. 그게 뭐냐? 중류라는 겁니다. 귀족하고 평민인 양민 사이에 있는 중류라고 하는 계급이 새롭게 등장해서 고려시대에는 4개의 계급이 된다라는 거죠. 귀족, 중류, 그리고 평민을 고려시대는 뭐라 그랬냐면 양민이라 그랬습니다. 양민. 그래서 양민, 그리고 천민 이렇게 4개의 계급을 순서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귀족이 나왔네요.
자, 왕족은 가장 높은 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5품 이상, 관료의 품계에서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를 바로 고려시대에는 귀족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귀족은 아주 강력한 혜택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정치적으로는 음서라고 하는 엄청난 특혜가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공음전이라고 하는 또 엄청난 특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고려의 통치체제를 공부를 하면서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과거제가 등장을 했다 그랬었죠. 여러분,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고려의 왕이 누구죠? 광종이죠. 그런데 과거제보다는 이것이 보다 더 비중이 있는 고려시대의 관리 등용제도였다라는 겁니다. 과거 시험은 공기경쟁 채용 시험이죠. 시험 봅니다. 근데 얘는 시험 안 본다라는 거예요. 한 번 귀족은 영원한 귀족이라는 겁니다. 귀족은 대대로 관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가문이 바로 고려시대 내내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내내 그러한 가문이 바로 귀족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시험 안 봐요. 무시험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시험 안 보고 그냥 귀족 가문의 인물이라는 오직 하나의 이유만으로 시험 안 보고 그냥 관직에 오르는 관리 등용이 되는 이러한 엄청난 혜택, 이것이 바로 음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합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시험 안 보고 저 공무원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혜택이 있으면 되나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공정함이 바로 고려시대에는 기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원래 뭐였는지 알아? 우리 조상님께서 바로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과 함께 말을 달리면서 고려를 건국하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 당연히 자손이 나는 그냥 공짜로 관리가 돼야지! 라고 하는 게 바로 일반적인 인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음서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공음전은 경제적인 거예요. 자, 이 전은 무슨 말이냐면 전지, 수조지란 뜻입니다. 수조지인데 수조지는 기본이 뭐냐면요. 세습이 안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세습이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조지는 공음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조지는 세습이 됩니다. 자손 대대로 계속 세습이 되는, 한 번 받으면 세습이 되는 수조지가 바로 공음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으로 내내 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가문은.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 다음 보시면, 자, 이번에는 고려 지배층의 변천. 고려 시대는 한국사는 고려 시대까지 귀족사회다 그랬었죠. 자, 고려 시대 5등분 해다 그랬었죠. 여러분 얼만큼 기억하십니까? 자, 이렇죠. 초기, 중기, 무신정권, 원간석기, 말기. 자, 각각의 5개 시대마다 바로 권력을 잡았던 집권 세력이 달랐다 그랬었어요. 암기법도 있었죠. 자, 여러분 뭐죠? 호, 문, 무, 권, 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었죠. 앞글자만 따가지고 호, 문, 무, 권, 신. 호, 문, 무, 권, 신. 이렇게 여러분 몇 번 이렇게 중얼중얼 해보시면 금방 입에 착착 붙으면서 잘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호족이 귀족이 되죠. 귀족으로 변신하고 그러니까 호족이 무너지고 문벌귀족이 새롭게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호족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귀족으로 변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무신정권기에는 무신들 그 자체가 귀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간섭기의 귀족으로서 친원파 귀족을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신진사대부의 공격을 받아서 신진사대부의 도전을 받아서 결국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잡는 것은 위화도 회군으로 바로 이성계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성계와 연합한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을 밀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다음. 자, 중류가 나왔네요. 자, 중류는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류는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냐면 한마디로 그냥 하급 관리. 하급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하급 관리인 잠류 책에 여러분 있어요. 책을 보십시오.
중앙의 하급 관리인 잡류, 네, 그리고 지방의 하급 관리인 향리. 근데 지방의 하급 관리를 향리라고 하는데 이 향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이 향리는 그 지방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은 상층 향리라고 해가지고 네, 따로 네, 별도의 높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향리는 바로 네, 중류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궁중의 하급 관리, 남반, 그리고 네, 하급 군인, 네, 군반, 그리고 역의 관리, 네, 이러한 사람, 영리,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네, 바로 중류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네, 계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민. 고려시대에는 평민을 양민이라고 했어요. 고려시대에는 평민. 이 양은 양호한, 굿, 뭐 그런 뜻입니다. 양호한 백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 네, 자유인, 네, 평민이 되겠죠. 이 양민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백정도 양민, 그리고 향부곡 소의 주민도 양민이었다라는 겁니다. 아, 백정? 아, 선생님, 백정은 그 소 잡고 돼지 잡는 그런 도축업자 아닌가요? 아, 백정의 개념이 고려시대에는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원래는 백정은 고려시대에 농민을 백정이라 그랬습니다. 즉, 양민, 계급상 양민이면서 농사 짓는 사람을 고려시대에는 백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양민이 고려의 인구 중에서는 제일 많고 그 양민 가운데에서도 농민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의 가장 절대적인 압도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고려 국민이 바로 백정이었는데 이것이 용어가 변천이 되면서 조선시대로 가면은 도축업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려시대에는 백정은 거의 국민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평민인 농민을 백정이라고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향부곡 소라고 하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특수행정구역이죠. 천대를 받는 그리고 다른 일반 군역보다 훨씬 더 과중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그러한 특수행정구역의 주민, 향부곡 소와 같은 이러한 곳의 주민도 일단 계급상으로는 천민이 아니라 평민인 양민이었다라는 거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는 천민 보시면 노비가 대표적인 천민이 되는 거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노비는 노비인데 주인이 국가다. 그럼 공노비라고 하고요. 주인이 개인이다. 아, 그러면 사노비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노비와 사노비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 대별이 되는 자, 이러한 노비는 천원백성이라고 해서 천민으로 분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계급은 이렇게 보고 자, 이번에는 이제 사회 파트에서 또 농민 공동 조직으로서 향도라고 하는 하나의 농민 공동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나가자 청년 학도야, 육군 사관 생도라고 할 때 도는 무리도자죠. 그래서 난폭한 무리 그러면 폭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는 한마디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향이라고 하는 것은 줄임말입니다. 매향을 줄임말인데 매향은 무엇이냐? 불교 행사예요. 불교의 어떤 행사를 바로 매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불교의 어떤 중요한 불교 의식, 불교 행사인데요. 향은 향나무. 불교 행사로서 향나무를 땅에 묻는 행사가 있어서 매립, 매장, 향나무를 땅에 묻는 그런 어떤 불교 행사를 뭐라고 하냐면 매향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구세주,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데 나를 구원해줄 구세주를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미륵불이라 그러잖아요. 미륵부처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얼른 우리 마을에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그런 어떤 순수하고 정갈한 마음을 담아서 바로 향나무를 바닷가에 가서 땅에 묻는
네, 그러한 불교 행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륵 부처님 얼른 와주세요. 그리고 미륵 부처님 저를 잊지 말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로 이와 같은 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향나무, 나무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거를 들고 바닷가까지 가야 하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이런 어떤 행사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바로 향도라고 했는데,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려 이제 말로 가게 되면서 이 향도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 조직은 처음에는 신앙단체, 불교적인 어떤 신앙 조직에서 출발을 했는데,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불교적인 신앙적인 요소는 그냥 싹 빠지고 그냥 순수한 마을 공동체로 변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도는 조선시대까지 가고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 농촌에서는 향도의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교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점차 순수한 마을 공동체로 변모해간 이런 어떤 농민 공동 조직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향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사회제도로서 의창, 이거 창고인데요. 바로 빈민을 구제하는 창고죠. 춘대춘합. 봄철에 가난한 백성들한테 곡식을 빌려준 다음에 가을에 추수 끝난 다음에 다시 국가가 그 백성으로부터 돌려받는 아주 좋은 제도죠. 진대법이 시작이고 고구려 2세기 고국천왕 때 진대법이 시작이고, 그 다음이 바로 태조 왕건의 흑창이고, 이 흑창을 계승한 게 바로 성종 때 만들어진 의창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평창은 물가를 조절해주는 기관, 그리고 동서대비원은 이 대비는 부처님의 대자대비,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이 중생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바로 자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곳입니다. 개경에 동대비원이 동쪽에 동대비원이 있고 서쪽에 서대비원이 있어서 이것을 동서대비원이라고 했는데, 자, 어떤 자비를 베풀까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그리고 그 당시에 아픈 거는, 그 당시의 질병은 못 먹어서 아픈 경우가 거의 일반적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양실조. 이게 모든 병의, 거의 대부분의 병의 근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과식이 모든 병의 근원이죠. 만병의 근원인데, 당시에는 못 먹는 게, 영양실조가 바로 만병의 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료제로 준 게 뭘까요? 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 치료해 주는데, 그 아픈 사람이 대체로 못 먹어서 아픈 사람이니까 밥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휼도 함께 해주는 아주 좋은 곳이 바로 동서대비원이고, 해민국은 약을 주는 약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역시 사회복지정책이었고요. 재위보, 보라고 하는 건 기금이란 뜻이에요. 보배 보자인데요. 보물할 때 보자인데,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서 이자를 가지고서 위태로움을 구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위태로움이냐면 백성의 위태로움을 구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의 위태로움을 구제하는 빈민구제 기금, 펀드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재위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고려 광종 때 나왔는데요. 바로 이러한 사회제도가 바로 고려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혼인, 일부일처제가 기본이고, 원간섭기에 이 원나라가 고려한테 참 이것저것 많은 거 조공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여자 바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자를 바쳐라. 그래서 원간섭기에 고려가 원나라한테 바친 여성을 뭐라고 하냐면 공녀, 바로 바치는 여자라고 해서 공녀. 그래서 공녀로 끌려가기가 당연히 싫었겠죠. 그래서 당시 유부녀는 안 데려갔으니까요. 얼른 어린 여자아이를 얼른 결혼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유부녀예요 라고 하면서 바로 공녀로 안 끌려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 조혼 풍습이 바로 이때부터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고, 여성의 지위는 물론 고려시대도 바깥일은 남자가 해요. 하지만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가족 사회에서의 모습을 보면 대체로 집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그런 어떤 구조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게 되냐면요. 이것이 조선 전기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은
남존 여비의 시대다. 그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선 전기까지는 남녀 동등입니다. 남녀 평등으로 가다가 조선 후기에 가서 비로소 남존 여비,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을 존자예요. 높고 여자가 남자보다 낮을 삐자 남존 여비로 바뀌게 되는 것은 바로 조선 후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고려시대 내내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남녀 동등 평등으로 가다가 가정 안에서 조선 후기에 드디어 남존 여비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사에서 한국사 내내 남존 여비가 아니고요. 남존 여비의 기간을 가졌던 것은 우리 한국사에서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경제와 이 사회에 대해서 고려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깔끔하게 살펴봤네요. 제가 슬라이드로 표현을 드린, 설명을 드린, 보여드린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복습을 하실 때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신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